머리가 보내 보여주세요. 네, 좀 잘하셨네요. 네 맞아요. 이제 듬성듬성하겠어요. 한 번도 손 안 대신 거죠? 아직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손대볼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혜영님 머리가 자랐다 길었다 아 그렇네요. 네 시작하시면 네. 됩니다. 그럴까요? 네, 토론의 즐거움.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인사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규님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인사청문회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00 김대중 정부 때죠.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그때 이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이게 필요했던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까지만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런 데까지 확대가 되고요. 2005년에 마침내 이제 모든 국무위원, 장관들 포함한 국무위원급들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모두 이제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했다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 견제가 목적이었다는 점, 이거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추후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장관과 총리가 임명되는 절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와대, 지금 인수위죠. 인수위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실시하고요. 그 내정에 이후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청문특위를 꾸리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거를 본회의에서 채택하면은 바로 선임되는 거고, 부결시키면은 이제 또 다른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장관은 부결돼도 임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장관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34명이 이제 장관급 인사들이 청문회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임명이 되었었죠. 이 수치는 이제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이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었다. 어떤 분께서는 어떤 새 정부가 세우는 초대 내각이 그 정부가 세울 수 있는 최대 내각이라는 이런 말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논란들을 준비는 해왔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하면은 브리핑에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건 네. 조금 이따가 토론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의 이 정부가 출범하면 첫 내각, 초대 내각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보통 그 정부에서 최선의 선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내각을 구성을 하는데, 초대 내각은 주로 이제 정치인이나 관료인 쪽보다는 주로 외부 단체에서 모시기나 아니면 교수진에서 모시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 당선자하고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 내각으로 꾸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보통은 이제 점점 임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정치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대중하고 접점을 많이 쌓아오면서 경험을 쌓아온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제 이 관료들, 그러니까 노회한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 내각을 짜서 정권 후반부의 어떤 그런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기억에 남는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화제의 중심에 섰던 건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요. 네.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입시를 성공시키려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너무 그 공식에 딱 맞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네.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떤 전시회를 하는데 엄마가 기획을 해서 학원에 제안을 했고 외할머니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네. 전시회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시회 관람객은 부모와 학원 관계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상당히 웃음이 난 적이 있는데, 이런 행각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네. 모습이 더 황당하기도 했고,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아들, 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아들과 딸 모두가
아버지가 그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제 편입을 시켰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사청문회라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특권층과 어떤 서민의 삶의 괴리를 어떤 폭로하는 장으로서 좀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 전문가, 노동 파괴 전문가, 아무튼 뭐 그런 노동 그쪽에 파괴 좀 더 전문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유수위에 정말 몇 안 되는 여성 관료라는 이유로 여가부 장관에 임명되는 게 좀 웃기게 기억이 나고요. 저는 어느 정도의 코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기 이 정권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인수위든 뭐 국무위원회이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뭐 이념이나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랑 코드도 안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코드 인사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이 과연 코드 인사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코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친목 인사, 친목 인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들거든요. 네네. 예.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아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패밀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사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안보실장인 이제 김성한 씨, 이분은 서울 대광초등학교 동기로 꽤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네, 이 대광초등학교가 보니까 이 두 명이 사회 졸업생이에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라서 학교 자체가 그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고 성아리네 집, 뭐 성열이네 집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하는 그런 그 소규모 학교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외교 멘토로서 윤석열 당선자의 아주 그냥 그 아주 측근의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네. 사실 뭐 이제 충암고 선후배들도 뭐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네. 이런 분들이 충암고 선후배, 그 서울대 법대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알려지기로 되게 형사법학회라는 곳에서 같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굉장히 돈독한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미영 감사위원, 이분도 서울대 법대 출신 동기라고 합니다. 79학번 동기고요. 정무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40년 동안 오래 같이 지내온 지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친구, 뭐 고등학교 선후배, 법대, 대학교 법대 선후배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아가페적인 인사들로 많이 고용이 되고 있고, 좀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렇게 제가 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가까운 사이에 있어야 아, 되는데 맞네. 불구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돈독함을 보면서 좀 저의 인간관계를 반성하기도 하고.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선배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보다. 이제 형사법학회 처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입학했을 때 법학회에서 찍었대요. 아, 저 친구 우리 법학회로 데려오자. 이렇게 해서 찍어서 데려왔고, 그 둘이 이제 엄청난 술친구가 돼서 나중에 고시 공부를 할 때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권영세 후보자에게 아, 형님 우리 그 연세대 도서관에서 같이 와서 집도 가까우니까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사이라고 본인이 권영세 후보자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미연 감사위원도 그냥 단순히 79학번 동기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김건희 씨랑. 이 결혼을 했을 때 대단히 화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모든 동기들이 가서 그 결혼식을 가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정말 성렬이가 결혼하는 게 맞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예, 가서 했던 그 성렬이가 결혼을 진짜 네. 장가를 진짜 가는 거냐 네, 네, 이렇게. 네, 네. 아. 제- 그 얘기를 이제 정말 재미있는 회상처럼 네, 대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 동기들 졸업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자신의 인간관계 빈곤함에 대한 아니 왜 윤석열하고 본인을 그러니까 왜 자꾸 비교하세요? 네. 대통령 하실 건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대구에 있는 분이잖아요.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대구 지역의 이제 의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박안무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작고를 한 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 집안의 아들. 그래서 약간 상층 계급에 있는 그 두 전문직 그 아들들끼리 이제 서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서 윤석열 후보자랑 되게 친한 절친이 된 거예요. 술친구가. 아, 대구에 정호영이라는 친구가 있다. 같이 만나서 술도 먹고 뭐 이러면서 40년 동안 만나게 된 거죠. 너무 이렇게 TMI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막 그 인사에서 막 온갖 막 이 아빠 찬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 임명하고 한 9일이 지나서 윤석열 후보자 측에서 40년 직위가 아니다라고 이제 손절을 했죠. 38년이다 뭐 이런 거. 여하튼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아주 대단한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가족처럼 자기의 어떤 뜻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를 해놓고 시쳇말로 하면 친목질이라고 하죠. 네네네. 친목질. 네, 인터넷에서 이 친목질이 남성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면 더 속되게 존목질이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떠오르네요, 갑자기. 갑자기 네, 말이 이거 끊기네요.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앨범 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마피아 정도. 아니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인사에 여성이 되게 적다. 네. 남성들 위주이고 전체 이제 50명 1급 이상 50명 중에서 여성이 4명인가? 4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하면. 그래서 전체로. 네. 그래서 8%가 여성이다. 엄청난 이게 남초 정권이 된 거고 사실은 뭐 물론 많은 정권들이 다 남성들이 많았지만 이 정도까지 심한 정권은 오랜만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비만 보더라도. 네. 근데 인수위 때 그런 같은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인수위일 뿐이다. 실제 정부 인사에서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더 심해진 거죠. 30대 무슨 장관 후보자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보통 우리가 안배라고 하는 네. 영역들이 있었죠. 보통 지역 안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안배한다거나 아니면 청년 안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일단 결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을 이 결정권자로 이렇게 초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사가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인수위가 끝나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저는 뭐 이분이 인사하는데 의외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뜻하지 않게 얻은 권력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깊이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요직에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앉힐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후에 한 인사라기보다는 정말 뜻하지 않게 이제 대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된 것 같고 약간 아가페적인 인사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저는 한 사람을 꼽아서 얘기한다면 제가 직접 인사청문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추경호 후보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앞으로도 더 엄중해질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누구를 앉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성의 시그널이거든요. 네. 근데 추경호 후보자는 20년 이상을 정말 정통 관료로 계속 이제 국정 운영에 재경부에서 은행제도 과장부터 시작해서 론스타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던 사람이고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무슨 법을 냈냐면 최저임금 차등지급법을 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실제로 사실 경제 운영이 이렇게까지 불평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시민적인 피해들이 되게 눈에 불 보듯 뻔해지는데 이거를 누가 책임지지 하는 걱정이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네. 네네. 여기서 얼마나 이제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실제로 이 인사들 때문에 정책적인 싱크홀들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매체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저는 되게 많이 걱정이 돼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성의 없이 인사했다는 느낌이 들 만큼의 인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김인철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는데 배경을 좀 봤더니 장재국 비서실장 형이 이제 동서대 총장이에요. 장재국 씨라고. 이 사람이 이제 대교육 부회장을 했는데 이 부회장을 할 때 이제 대교육 회장이 김인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그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막판에 이 사람이 좌절되면서 급하게 끼워놓는 과정에서 이 장재원 실장의 추천으로 김인철 후보자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세간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일어났었고 정우영 후보자도 보면 제가 이제 보건복지 쪽을 취재를 오래 해서 이쪽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우영이 누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복지부랑 보건 쪽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거의 7, 8월이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 쪽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건 쪽보다는 보건 보통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질병관리본부 이쪽에 주로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이 복지 쪽 전문가를 주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랑 합쳐서 박근혜 정부 때 정진엽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료인 출신이었어요. 이 두 사람만이 의사 출신으로 이렇게 이 선임을 한 건데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의외의 인사였다는 거죠. 조금 첨언하면 네.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가지다 보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이번 내각을 인턴 내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 심지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사청문 국면은 한마디로 털리는 국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인사 자체를 그냥 한번 시켜보는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턴 여러분께 상처가 되는 거죠. 네, 인턴 인턴도 이렇게는 안 뽑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그렇죠. 뽑지 않죠, 맞아요. 이 회사와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소중한 인턴이어야 되는데 그냥 쓰고 버리는 카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라고 네. 하는 얘기. 그리고 이 국면 안에서 어쨌든 털리면서 청와대 이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카더라일 수 있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이 인사에 대해서 진중하게 하지 않은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공유할 만한 얘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정권 출범 전에 예상했던 검찰공화국, 네네네. 검찰 정권이 될 것이다. 음. 당연히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로서의 정체성이 워낙 강하고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한 소신을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핵심 요직들은 다 검찰들이 차지할 것이다, 검찰 출신들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검찰 출신들이 요직들을 차지를 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에 이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내정됐고요. 법률비서관으로 주진우 전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내정이 됐고 등등 해서 이제 그 핵심 6개 보직 중에서 5자리가 검찰 출신들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전에도 이제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청와대가 이 사정기관을 장악을 했던 그런 것들 굉장히 적폐고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정수석을 폐지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는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예. 무슨 그 민정수석실만 폐지했다 뿐이지 오히려 사정의 어떤 그런 느낌은 더 강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 백미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깜짝 내정이었죠. 네. 제가 가장 문제적으로 보는 인사는 이 중에서도 다 문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내정이 된 이시원 네.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 이 인사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한 네. 책임을 지고 무려 1개월을 이제 정직 징계를 받은 검찰의 징계 수위 그동안 평균적인 징계 수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강한 처벌을 받은 셈이고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이제 짓을 한 사람이거든요. 증거를 조작한 거죠. 네네,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사람을 무려 공직기강을 잡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국민들을 되게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검찰 출신까지 포함해서 법조인들이 이 정권이나 혹은 권력의 핵심에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네, 봐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전체 그렇죠. 정권들 네, 다 네.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가 당연히 법에 의한 지배를 표방을 하고 그것이 관철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법조인에 의한 지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법에 의한 지배는 하지 않고 정작 법은 따르지 않으면서 법조인들만 너무나 많이 정치 인재풀로 활용이 되고 실제로 권력의 핵심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 네.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법에 의한 지배를 더 약화시키는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 자료들도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게 법조인들이 많은 정치 문화도 정치 문제이지만 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의 이야기가 과대 대표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 정말 절실하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을 만드는 곳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간의 관심이. 모든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 자체를 거의 이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법조에서 돌아가는 어떤 권력 다툼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작동하느냐, 이런 부분이 거의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좀 주목했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민정수석들, 법무부 장관들, 검찰총장들 이분들의 임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특히 민정수석은 거의 뭐 1년을 못 채우고 다들 이렇게 교체가 되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랑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거의 그냥 약간 뭐 검찰총장과 원온원 1대1 프리스타일 대결로 약간 이 장관의 임무가 결정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 너무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특히 1년차, 2년차 이후에 검찰개혁 완전히 전면에 내걸면서 좀 자초한 부분이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의 객관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검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와 안보 위기, 뭐 온갖 좀 인구 절벽 이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 전문가를 써도 지금 이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까 말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벌써? 하고 싶은 거는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 뭘 할지는 몰랐던 게 아닌가. 하고 싶은 게 없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게 인사를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 MZ세대와 닮아 있네요. 대학에 가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건 X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을 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인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 개인의 특수함도 있겠지만 이 정권 자체가 수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 윤석열이라는 개인은 아주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방식으로 튀어나온 인물인 거고 그 사람이 뭐 준비가 안 된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세력이 역시나 그 직전 정권에서 어이없는 방식으로 탄핵을 당하고 기사회생이 안 될 거라고 뭐 자기들도 생각을 했던 상황이고 수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떠밀려서 정권을 잡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등용이 되겠다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김상조 같은 사람도 있었고 장하성 교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조국, 윤석열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대체 그런 그려지는 상징들이 없으니까 본인도 그 뭐 그런 준비가 뭐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에 이제 그 측근들을 이용해서 채우는 이거 자체가 대통령 개인의 차원보다는 정권 자체의 수권 능력에 의심이 간다는 측면에서 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제일 의외였던 거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네네.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 보면 굉장히 이제 반노동적이고 네.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발언들을 해왔었는데 정작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거는 한국노총 출신의 뭐 노사발전재단 같은 어쨌든 나름대로 노사화합을 테마로 하는 재단에서 일을 했던 맞습니다. 사람이었잖아요. 네. 대체 그럼 이 사람이 선거운동 때 했던 발언들은 어떤 취지였나?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계속 이 강성 경제학자들을 네. 노동장관으로 내세워야 된다, 내정됐다고 계속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가 원체 이제 그 이쪽 정보가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기자들도 대체로 그 사람이 이제 선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막 서치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정식이라고 하는 의외의 인물이 화마평이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근데 그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에 크게 관심은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강성 경제학자를 내세우게 되면 노동이 완전 충돌이 되고 여기에서 이슈가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그냥 약간 좀 한국노총 쪽을 이렇게 네네.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 시절에 한국노총에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한국노총을 친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하고는 나는 거래를 안 할 거야. 근데 한국노총하고는 좀 거래를 해서 좀 이렇게 이 노동 쪽 일을 좀 안 시끄럽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식을 그냥 여기에는 좀 조용히 관리해주라. 한국노총만 잘 이렇게 다루면 이게 노동에서 크게 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형님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좋은데 그렇게 그나마 윤석열 이 정권에서 그나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 조선일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조선일보의 작업에 굴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정식이라는 사람을 내정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조선일보에 미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거고 네. 지향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뭐 노조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지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또이 일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문재인 같은 경우가 아까 최저임금 차등 지급제를 얘기를 했고 또 여가부 장관 후보자이긴 하지만 김현숙 씨도 박근혜 정부 때 아주 강하게 노동 정책을 후퇴시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쨌든 국무위원이 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정식은 약간 페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식은 장관은 이정식을 해놨지만 사실상 어떤 노동 정책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정식을 통해서는 한국노총하고 약간 유대 관계를 쌓아오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특임 장관. 민주노총 뒤통수를 치는 이런 형님, 형태가 제가 되지 그 않을까. 윤석열 정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진지하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아니 근데 약간 이렇게 함화평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약간 좀 회의적인 기분이 드는 게 성동격서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검찰 출신의 인사들 이것들이 분명히 다 문제기는 한데 실제로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자원의 배분의 차원에서 네. 이게 너무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추가로 해주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인사를 하는 거는 이제 인수위와 당선자지만 터는 거는 국회인데 제가 정말 이번에 터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준비를 정말 하나도 안 해오고 맞습니다. 특히 네네. 정책 질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 국가의 특히나 이제 경제 방향에서 부동산 정책 질의하는 거 들으면 이제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말에 자기들이 이제 내세웠었던 뭐 임대차 3법 비롯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세제를 다 뒤집었잖아요. 대선 앞두고는 LTV 풀어줘야 되고 DSR 풀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얘기해서 정말 황당했는데 네. 그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가니까 그때는 찬성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와 정말 저런 철면피도 이 철면피가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질의들만 하셨거든요. 네네네. 저렇게 인사를 대충 했어도 그 인사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어떤 그런 검찰에 편향되어 있다던가 정실 인사를 한다던가 이런 걸 짚으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어있는 부분들을 같이 지적할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바닥이 드러나는데 맞습니다. 이 네. 부분이 비어있다 보니까 그냥 어물쩍 이렇게 우우하고 동네 축구하듯이 이 인사청문회 기간이 끝나버릴 것 같다는 유감이 있죠. 네. 뭐 저는 성동격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여기 동쪽에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지만 뭔가 노리는 서쪽에 어떤 암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존의 어떤 권력자들이 해온 어떤 행태들을 제가 확신하게 된 계기가 위키리크스였는데 위키리크스의 그 어센지가 전 세계 이제 권력자들을 도청한 자료를 깠잖아요. 까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프리메이슨 같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도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뇌의 99%는 청와대에 가기 싫다. 요게 99%를 차지하고 오늘 저녁 있고 뭐 먹지? 이 정도. 네, 민주당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검찰을 안 털면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99%인 것이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미래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생각은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성동격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국가를 전복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류의 계획된 성동격서가 아니라 그 기득권이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 99개 갖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하나 요걸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온갖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득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들이 움직이는 방식 으로 그러니까 살판 났다는 느낌을 줄 거라는 거죠. 특히나 경제 기득권이 훨씬 더 공고해지는 결과, 근데 이거를 견제하는 언론이나 혹은 뭐 다른 거대 야당이나 이런 존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걸 의미하는 어떤 성동격서를. 네네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한동훈 같이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켰을까? 왜 이시원 같은 이 진짜 논란이 더 큰 사람을 공직기관 구성을 시켰을까?
그거를 이제 돌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인사로서 약간 가짜 적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앞세울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 너네 놀아 라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대단히 음모론적인 이런 맞아요, 측면이 맞아요.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걸로 그냥 싸울 거야. 맞아요. 싸우는 걸로 그냥 보여줘요. 근데 대신 뒤에는 이제 국정과제도 제가 이제 110개 국정과제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발표 당일날은 못 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국정과제들을 쭉 살펴보니까 숨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민영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렇죠. 있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노동시간 유연화가 있어요. 근데 민영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발표도 됐던 건데 한전에서 뭐 한전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력시장 자체를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혜영님이 잘 아실 텐데 서비스 발전 산업 발전 기본법 요거 좀 이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관리일 때 추진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원래 민주당이 이거 되게 반대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심지어 민주당도 이원욱 의원 이원욱 대표 의원이 발의, 대표 발의해서 법안이 말을 있어요. 내놨어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서비스 산업을 말하자면 경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는 법이고 그 모든 국면에 있어서의 컨트롤을 기재부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네. 법이에요. 그래서 그 서비스업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교육이라던가 의료라던가 뭐 이런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도 다 그 스코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나왔었을 때는 이게 의료 민영화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정의당 등등이 반대를 해서 맞습니다. 네. 그때는 접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살아났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스탠스로 돌아서서 매우 21대 초기에 혼자서 저와 용해인 의원이 이걸 막느라고 좀 애를 많이 썼죠. 네,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엄청나게 반대했던 법이에요. 이 민영화법이라고 해서.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되면서 약간 태도를 돌변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남기가 강력하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법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했던 이 법인데 이거를 이제 국정과제에서 넣어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전력 부분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교육, 의료, 뭐 복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드러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 인사 얘기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또 써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뭐냐면 공공기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여기에서 추진이 됐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제 뭐 이 공공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영역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뭐라고 해놨냐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거를 효율화를 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하라는 얘기예요. 구조조정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내가 약간 포지션을 좀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약간 낙관하는 게 뭐냐면 네. 썸네일각 나왔네. 민주 나는 약간 생각이 달라. 주식님이 예전에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고릴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긍정의 낙관의 아이콘으로 좀 약간 이미지를 변신해 보고자 오늘 약간 컨셉을 이렇게 잡았는데 듣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그러면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뺏겼다라는 거죠. 네.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면 엄청나게 반신자유주의 투사로 돌변합니다. 이 정권은 민주당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렇게 반대가 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민영화 만약에 추진을 제대로 시작을 한다 했을 때는 민주당 역시도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결사 반대에 나서지 않을까 기존의 그 경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낙관적인 면이 있지 않나 애써 찾아봅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재훈님도 기사로 쓰셨지만 전 세계가 다 신자유주의를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한국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고 굉장히 우려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이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년 만에 복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거의 탄압받았던 권영세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핵심 친이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이때 그 금융위기 때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공공기관 이용해가지고 자원외교 한다고 막
해외 자원 개발 막 하고 막 이런 사업들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자체가 10년 전의 지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정책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돌아와서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걸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추경호라고 하는 맞아요. 사람에게 대단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청 세해요. 네네네. 진짜.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 기조를 보면 경제 정책에서 일단 증세는 할 생각이 없고요. 없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손실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은 쓸 때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 물어보면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지출 구조 조정의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무원들 이제 공공기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던가 분명히 복지 지출에 손을 댈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추경호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벌어져 있는 이 K자 불평등을 더 벌리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을 하게 될 거라서 이건 네. 정말 전면적인 대비가 필요해요. 네. 재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인사청문회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려야 된다. 아. 조국 사태 이후에 뭐 나왔던 얘기들인데, 뭐 지금 약간 이 정책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로 도덕성 문제는 사실은 도덕성 문제가 너무 신문 앞에 나오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걸 진짜 비공개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청문회가 이제 털기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용도로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서 저희 사람들이 이제 억하심정을 느끼거나 내로남불을 느끼는 부분들을 공격해서 끌어내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덕성 검증을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만 이제 신문에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고 정책만 좀 더 중심적으로 공개적인 청문회가 되면은 그 양상이 달라질까라는 좀 가정이 어찌 듭니다.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님?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10년 전에 저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 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일반 시민이 기대하는 어떤 도덕의 하한선하고 그 양당 세력이 생각하는 도덕의 하한선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 괴리 때문에 이런 어떤 고육책까지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위장전입하지 말고 자식한테 뭐 부당한 방법으로 뭐 또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세습하지 않고 이 정도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니까 자꾸 너무 이런 것들이 시끄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그 커트라인을 낮추면 되냐, 혹은 그런 어떤 논쟁들을 우리 눈에서 치워버리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우리가 박근혜보다는 낫잖아 이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심지어 퇴임하는 인터뷰에서도 얼마나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 한참을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인사 의혹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니 우리가 그 한동훈이 조국만큼은 아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싶나?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도덕의 하한선을 상대방의 도덕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게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향평준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건일님이 지난주 칼럼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선을 새로 긋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 노력으로밖에 극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 충분히 이해는 되고, 문제는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과연 정책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침소봉대된 형태로 혹은 음모론적인 형태로 도덕성 이야기들이 더 이제 음지의 어떤 담론의 형태로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자극적인 형태로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떤 도덕성 검증은 검증대로 가되 최대한 이제 덜 자극적인 방식으로 하는 어떤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언론에서 자제를 하고 품격을 지키고, 그런 것과 별개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숨겨진 스페이드 에이스인 추경호 이런 카드들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를 해야죠. 더 얘기를 하고 더 논의를 하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이 윤석열 정권의 조커였는지 스페이드 에이스였는지 아니면 이건 역시도 송동격사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결국은 이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정치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미 다 그런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되게 큰 부담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내가 장관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걸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이거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냥 원래 이런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회전문 인사가 훨씬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도덕성 검증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인사청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네. 네, 이게 맞아요. 비공개가 되면 더 엉망으로 살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이제 청문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네. 어린 나이 때부터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상전이를 맞아요. 안 하고 하는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정책이 좀 더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네네네. 고민하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청문회 너무 있거든요.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는 남규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네. 청문회가 아니면 저 세계가 저런지 언제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폭로의 장으로서 청문회의 어떤 부가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5년에 한 번 인사청문회를 해보니까 야, 저 기득권 특권층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랑 이렇게까지 괴리되어 있구나.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 라는 어떤 환기를 늘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반대의 흐름이 또 만들어지는 게 그러면 이 괴리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씨가 2019년에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지방과 엘리트 교육을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자기는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엘리트주의자라고 비난한다고 하면 나는 그 비난을 기꺼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네. 그 조국 사태 터지고 나서 최민희 씨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초엘리트들의 삶은 분명히 서민들의 삶과 다르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불법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독 그 이번에 한동훈 씨, 조국 씨에 대한 비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들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이 주로 나오냐면 아니 특권층이 특권 누리는 게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한동훈 이번에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야 저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저 태도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서 공히 그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소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양대 세력이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전선을 사실은 그 둘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네. 사소한 문제를 놓고 지금 나라를 반으로 쪽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들 사이에 놓여진 전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에 대해서 이걸 규명하고 전선을 다시 긋는 노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방식이고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온갖 자문들을 쏟아냈던 것들이 다 조국 사태 이후에 다 부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한동훈 씨도 예전에 한동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채널A 전 기자의 녹취록 기억나시죠? 이제 그 채널A 기자가 뭐 같이 이제 한동훈이랑 얘기하는 거를 녹음한 녹취 파일이 재판에 가면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공개 발언은 아닙니다만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성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커지는 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때는 이제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걸리면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시민들 앞에서는 미안한 척이라도 하고 좀 내가 잘못했다는 척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본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이 언론이 보도를 하면 언론 다 지금 그 이 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네티즌들이 글 쓴 것까지 찾아가지고 지금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토론을 주식님이 지금 얘기한 뭐 이준석이나 최민희의 그런 특권층, 초엘리트들의 삶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식한 얘기냐면 네. 그런 엘리트들의 어떤 권력 집중, 그러니까 금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모든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고민해온 역사가 바로 인류 정치학의 역사였어요. 네. 그게 그리스 철학자들. 기술로 가나요? 그술로 가는 건 아니고 기원전까지 가나요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철학자 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계급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따로 뽑아서 금의 어떤 성향을 가진 금의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중에서 뽑아서 국가가 키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국가가 타가소 같은 걸 만들어서 심지어 이 플라톤이 되게 대단한 게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뽑아서 이제 그렇게 엘리트들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엘리트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학에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지배계급이 돈과 권력을 둘 다 갖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 그게 로마 공화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로마 공화정의 그 기틀을 닦은 많은 사람들, 키케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인류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예요. 금권과 정치적 권력이 같이 합쳐지는 순간 그 사회는 몰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준석이나 이런 최민희 같은 사람들이 무식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금권과 정치적 권력이 분리되어야 되고 모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막아내는 것이 사실은 정치 권력이 해야 되고 민주 시민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권력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집중되고 특권층 그대로 내버려두자 이거는 사실은 사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무식한 얘기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무식하다는 얘기를 한 5번 하셨어요. 얼마나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는 너무 화가 나. 이런 무식한 얘기를 정말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는 역시 화가 많아. 싫어하는 게 많은 사람. 정말 역시 좋아하는 거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임팩트가 없으시거든요. 싫어하는 거 이야기할 때는 확 들어오잖아요 귀에. 눈에서 빛이 납니다. 네. 권일님이 칼럼에 쓴 내용들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동훈을 방어하고 있는 소위 한동훈 지지자들은 이제 조국 사태와 이것은 다르다.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조국 사태 때도 똑같이 조국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거의 고울상처럼 두 이 진영이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근거 삼아서 서로를 때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맥커핀이죠. 네. 저는 이제 그걸 소셜 맥커핀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인 맥커핀이죠. 사실은 적대가 막 치열하게 막 전선이 생긴 것 같지만 이게 전선이 아니죠 사실. 정치 공방이 일어나면서 전선이 사실 엉뚱한 데 지금 그어진 상태란 말이죠. 네, 조국과 한동훈 사이에 그어진 거기가 전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국 한동훈 정호영 이런 사람들 똑같은 계급이란 말이에요. 서로 증오하지만 한 통속. 네, 서로 증오하는 그 상층 계급 내에서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 같은 정말 잡초에 불과한 민초들, 이런 민중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실은 먹물이라고 얘기는 듣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고 그냥 평범한 서민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요. 선정환 교수가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 한동훈 씨 딸이 그런 어떤 그 논문을 쓰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논문을 막 5개씩 쓰고 그리고 그런 학술지에 실었다고 하는데 그 학술지가 어떤 학술지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학술지들이 이제 천정화 교수 말을 빌면 약탈적 학술지라고 해서 논문을 투고를 하면 그냥 받아주는 돈만 내면 받아주는 그런 학술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 부모 특히 이제 교수, 대학 교수나 이런 엘리트 부모들에 의해서 돈만 내면 실어준 학술지들을 통해서 스펙을 만든다는 것이죠.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길게는 5년 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파고든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고등학생들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고 그런 것들을 공저자로 올려서 그걸 스펙으로 삼아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불법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학계에 있는 교수라는 작자들이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자식들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이 더 문제냐 혹은 조국이 더 문제냐를 두고 아니면 뭐 똑같이 문제냐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릴 때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의 지지자인지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동훈 편인지 조국 편인지 민주당 편인지 국힘 편인지 이런 걸 내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혹은 한동훈이 어느 편인지 조국이 어느 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위만 놓고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죠. 롤스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그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를 가정할 때 비로소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그 냉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저는 모든 국민들을 그냥 다 스스로가 그 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한번 보면 분명히 이건 문제라고 100%의 사람들이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둘 다 문제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네.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의 어떤 소양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를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네. 미국 관료가 나타나서 수레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굉장히 고생을 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 그렇게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죽였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여기서 한 발자국만 물러나면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이 다 끝장나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네. 지금 뭐 조국이냐 한동훈이냐 국힘 민주당이 지금 뭐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는 몇 년 지나면은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그 권인님 표현에 의하면 술이 깨는 거죠. 내가 어젯밤에 왜 그랬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물러나서 한 3년 뒤에 5년 뒤에 나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훨씬 더 좀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좀 우리 사회에 좀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너의 잣대와 나의 잣대를 갖고서 너는 위선적이고 너는 이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저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공격할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아마 이제 주식님이나 권일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스펙이 대물림되는 어떤 체제, 시스템 그것을 구축해온 어떤 전체적인 교육 체계, 네. 그러니까 높은 대학에 가야지 뭐 이제 상위 계층이 되고 어떤 이런 전반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비판할 거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소위 말하는 지위세습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제가 제 칼럼에도 썼지만 조국 사태 당시에 대학생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거든요. 그 청년 세대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청년 세대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조민 씨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를 다니던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은 그 조민 씨 관련된 사안만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반면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전수조사를 해야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문제 대안이 나오는데 그 조민과 관련된 사안만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죠. 네. 또한 반면에 대학을 다니지 않은 고졸 이하 학력의 그 블루칼러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너네들 하는 얘기들조차도 사실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어느 정도 그들 스스로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주직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무지의 베일을 썼을 때, 장막을 썼을 때, 혹은 이제 제가 종종 쓰는 표현으로 impartial spectator, 그러니까 스미스가 얘기한 불평부당한 관찰자 입장에 섰을 때 결국 문제는 우리가 말한 불공정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부모나 이런 그런 찬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제 범죄자로 만들거나 누군가를 부도덕한 사람을 만들고 계속해서 내로남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로. 네. 거울을 마주 세워놨을 때 계속해서 이제 끝없이 거울 속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사실은 대안도 없는 얘기들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왈저 생각을 좀 들으면서 했는데요.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는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대목이 아까 하셨던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
어떤 자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정해지는 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력을 갖기 쉬워진다든가 권력을 갖기 쉬워진다면 이거는 되게 부정하다는 거죠. 각각의 가치들이 가장 잘 분배되기 위한 각각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A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B를 갖기 쉬워진다고 하는 사회, 그건 되게 부정의한 사회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참 오랜만에 해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롤스 얘기, 왈저 얘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정치 철학 이게 되게 고담 준론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한 사회에서 특권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로마나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 고민했던 것도 쉽게 줄여서 그냥 폭력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사회 권력이 집중되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천재들이 고민을 해온 거거든요. 네. 이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무식한 사람들. 7번 들었어요. 조국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언론이 보도가 막 나오고 이랬을 때 이 상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했던 게 아니거든요. 앞세워서 얘기하고 있는 건 도덕을 얘기하지만 윤리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자식에게 뭐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은 불법적인 수단 아니면 어떤 부분은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세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모습 자체에 사람들이 분노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반 시민들의 시선으로 이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또 한동훈 지지자나 조국 지지자들이 옆에서 이게 왜 문제냐, 불법이 아닌데 왜 문제냐 이러고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그게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조금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조국은 한동훈에게 화가 났을까? 그럼 반대로 한동훈은 진짜 조국의 인생을 보면서 화가 났을까? 를 생각해보면 그 둘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같은 태도로 인생을 살아온 서로에게 위안이 됐으면 위안이 됐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안 났는데 옆에서 이제 그 조연들만 화가 진짜로 나서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김건희 씨의 그 녹취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적대가 생기고 이상한 정치적인 전선이 그어졌는데 본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김건희 씨가 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상황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해서 정치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들 정말 너무나 웃기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맞죠. 그 김건희 짧게 한 말씀 보태자면 그 두 세력이 계급 문제에서만 동질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지난 대선 시즌에 줄리 벽화라는 게 그려진 거 기억하시죠? 네네.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김건희 씨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게 뭐 어떤 검증되지 않은 어떤 낭설들을 가지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어떤 벽화가 그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죠. 그러더니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 그걸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김부선 벽화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양측 세력이 두 남성 후보를 두둔하는 방식으로 전혀 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두 여성의 어떤 인격적인 그 모욕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행동, 결국에 보면 그들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둘은 가부장제 동맹으로 아주 공고하게 엮여 있는 관계라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비단 어떤 뭐 공정이나 계급 문제 이런 면에서만 동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차이를 좀 발견하기 힘든 세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전선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선을 새로 그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규명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 방금 주식님 말씀하신 조국이 과연 한동훈에게 진짜 화가 났을까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아주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옛날인가요, 이거? 제가 기자하던 2000년대 중반 정도 일인데 최근이네요. 그 무슨 토론회를 갔었어요. 그 주주자본주의냐 아니면 이제 재벌 개혁이냐 뭐 이런 이제 토론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참 뭐 장하준 교수의 그런 이제 담론들이 한참 유행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네. 한국의 문제가 이게 재벌인지 아니면 주주 금융자본주의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끼리 격렬하게 토론을 하는 자리였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문제고 주주자본주의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한국의 문제는 삼성 같은 재벌들이 문제다, 산업자본이 더 문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엄청 진짜 거의 뭐 멱살 잡기 직전처럼 싸우던 지금 생각하면 참 허망하죠. 네 교수들끼리 그렇게 싸우다가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그 교수들이 언제 싸웠냐는 듯이 너무나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식들을 어디 학교에 보냈고 이런 얘기, 미국에 보낸 얘기를 너무나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이제 그 당시에 초현실주의적인 풍경이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명문대 그 경제학과 교수들이고 한국 사회의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냥 특권층인데 단지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이론적인 세계 안에서 싸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사람들. 심지어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들이어서 그냥 선배님, 형님 이렇게 동생하는 사이들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는 그런 논쟁이라는 것들이 그게 실제로 싸우는 논쟁의 전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전선은 따로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엄한 데서 지금 뭐 싸우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오늘도 인사 얘기에서 시작해서 또 결국은 이 가짜 전선, 가짜 적대, 뭐 아까 이제 권일님이 소셜 맥커핀이라고 하였던 그런 얘기까지 넘어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출범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계속 좀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인사의 이야기는 좀 도덕성 얘기와 또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주로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부분들은 좀 정책적인 부분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진보 정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잠깐 이어갈까 했는데 너무 길어지나 싶어서 그냥 말았거든요. 정리하는 것들. 그거 마무리하고 가시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로 우리가 그어야 되는 전선이 조국과 한동훈 사이가 아니라 조국 한동훈이 함께 있고 전혀 대변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평범하고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진보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이제 그런 목소리를 정의당이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이 좀 많이 들었고 네네. 앞으로의 국면에서 더 분발해 보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립니다. 네.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화이팅. 네.